그는 7번이나 맞췄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전 세계가 비웃을 때 그는 혼자 경고했다. 그리고 매번 현실이 그의 말을 증명했다. 지금 그의 눈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대통령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가 남긴 말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끝은 무엇인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이 인도 청년은 2024년 중반 한국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그는 헌법을 무시한 극단적 조치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끝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목격했다. 12월의 계엄 선포. 그리고 지금 그는 구속 상태다. 7번째 적중. 그러나 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진짜 위기는 3월이다. 북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신호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이런 숫자를 남겼다. 40%.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알게 될 것이다. 다만 그는 어둠만을 보지 않았다. 그의 차트에는 6월 이후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 한국이 그 불사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다. 인도의 작은 도시에서 한 소년이 카메라 앞에 앉아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몇백에 불과했고 댓글창에는 조롱과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전염병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하고 경제를 완전히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는 이 예측의 근거로 칼라 사르파 요가라는 천체 배열을 제시했다. 라후와 케투라는 두 그림자 행성 사이의 모든 천체가 갇히는 이 현상은 고대 인도 점성술에서 수천 년간 대재앙의 전조로 해석되어 왔다. 소녀는 단지 하늘의 언어를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석 달 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보고되었고 세계는 그가 말한 그대로의 방향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번의 적중이라면 우연이라 치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을 경고했다. 그해 하반기 전 세계의 항구에는 하역되지 못한 컨테이너가 쌓였고 생필품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2022년 1월에는 유럽 동부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한 달 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 2023년 초에는 중동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튀르키예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대지진이 일어났고 리비아에서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7번이었다. 그는 7번 연속으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히 맞췄다. 처음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 그 자체였다. 어린애가 무슨 예언이냐? 인도 점성술이라니? 그건 미신 아닌가? 운 좋게 몇 번 맞은 것일 뿐이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80%가 넘는 적중률 앞에서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의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금융가에 퍼졌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 중 일부가 투자 결정에 그의 예측을 참고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심지어 몇몇 국가의 정책 자문관들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그에게 접촉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14살의 무명 소녀는 어느덧 21살의 청년이 되었고 그의 한마디는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귀 기울이는 예언이 되었다. 그런 그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최근 분석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유독 자주 등장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이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하나의 선언처럼 들린다. 왜 그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에 이토록 집중하는 것일까? 그의 차트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늘을 읽는 방식,
즉 베다 점성술이라는 5,000년 된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점성술이라고 하면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리는 오늘의 운세를 떠올리실 것이다. 물병 자리는 오늘 금전운이 좋습니다. 사자 자리는 연인과의 다툼에 주의하세요와 같은 가벼운 문구들 말이다. 그러나 이 인도 청년이 사용하는 베다 점성술, 산스크리트어로 조티시라 불리는 이 체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것은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천문학적 계산 체계로 단순히 운세를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리듬을 읽어내는 하나의 정밀한 언어에 가깝다. 서양 점성술과 베다 점성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기준점에 있다. 서양에서 사용하는 황도대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하늘을 12구역으로 나눈다. 이것을 회기 황도대라고 부른다. 문제는 지구의 자전축이 약 26, 0년을 주기로 천천히 흔들리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실제 별자리의 위치와 점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서양 점성술에서 양자리라고 부르는 영역에는 실제로 물고기 자리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 반면 베다 점성술은 실제 밤하늘에서 별들이 위치한 그 자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을 항성 황도대라고 한다. 여기에 27개의 낙샤트라, 즉 달이 하루에 하나씩 지나가는 별자리 구역을 더해 훨씬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비유하자면 서양 점성술이 도시지도라면 베다 점성술은 건물 하나하나의 호수까지 표시된 정밀 지적도인 셈이다. 베다 점성술에서 국가나 개인의 운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다샤라는 행성 주기 시스템이다. 이것은 특정 행성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존재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원리로 태양의 다샤는 6년, 달은 10년, 토성은 무려 19년간 지속된다. 각 행성이 지배하는 기간에는 그 행성의 본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목성이 지배하는 시기에는 확장과 행운이 따르고 토성이 지배하는 시기에는 시험과 제한이 찾아온다. 이 청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극도로 도전적인 다샤 주기에 진입해 있다. 토성과 라후의 영향이 동시에 강해지는 이 시기는 숨겨진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부당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며 사회 전체가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받는 시간이다. 토성, 화성, 라후, 케투, 베다 점성술에서 이 네 천체는 흉성으로 분류된다. 물론 흉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토성은 업보의 청산을 가져오고 화성은 행동할 용기를 주며 라후와 케투는 영혼의 진화를 촉발한다. 그러나 이들이 권력과 국가를 상징하는 10번째 집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에너지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지도자의 추락, 정부의 위기, 권위의 붕괴가 바로 이런 배열에서 나타난다. 이 청년이 한국의 국가 차트를 분석했을 때 그는 정확히 이 조합을 발견했다. 토성이 10번째 집을 압박하고 라후가 태양과 불길한 각도를 이루며 화성이 그 긴장을 폭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한국의 구체적인 사건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프라시나라는 기법 덕분이다. 이것은 호라리 점성술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으로 특정 질문이 제기된 정확한 순간의 천체 배열을 분석하여 답을 구한다. 마치 우주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순간 하늘의 스냅샷에서 답을 읽어내는 것과 같다. 그는 한국 지도자의 운명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순간의 차트를 작성했다. 차트가 보여준 그림은 명확했다. 권좌에 앉은 자가 헌법을 벗어난 극단적 조치를 시도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목격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그의 차트가 보여주는 그 다음 장면, 지도자의 추락 이후에 펼쳐질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베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샨이라 불린다. 업보의 주인, 시간의 지배자, 정의의 심판관. 이 행성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며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청산이 이루어진다. 숨겨왔던 잘못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부당하게 얻은 것은 빼앗기며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진다. 토성은 무자비하지만 결코 불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 행성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궁극적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 청년이 한국의 국가 차트를 분석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토성의 위치였다. 토성이 10번째 집을 통과하고 있었다. 10번째 집은 정부, 권위, 최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영역이다. 이 통과 기간에 국가의 수장은 필연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의 권력이 정당하고 청렴한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권력이라면 토성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토성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압력인데 여기에 라후가 가세했다. 라후는 베다 점성술에서 그림자 행성으로 불리는 존재다. 욕망, 집착, 환상, 그리고 기만을 상징한다. 라후가 태양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 지도자의 감춰진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태양은 빛이자 정체성이며 공식적 권위를 나타낸다. 라후는 그 빛을 삼키려는 그림자다. 둘이 충돌할 때 가면 뒤에 숨어있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된다. 이 청년의 차트에서 라후와 태양의 이 불길한 조합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절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이렇게 해석했다.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는 극단적 조치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자신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 그의 말은 현실이 되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헌정 질서가 멈추고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계엄은 몇 시간 만에 국회의 결의로 해제되었고 권력을 지키려던 그 몸부림은 오히려 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역사는 종종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지키려 할수록 무너지는 권력의 역설. 토성과 라후가 동시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 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국가의 수장이 반역 혐의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정에 선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재임 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이고 국가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이다. 이 청년은 이것을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해석은 더 깊은 곳을 향한다. 이것은 오래된 정치 시스템 전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썩은 뿌리는 아무리 화려한 꽃으로 가려도 결국 나무 전체를 쓰러뜨린다. 한국은 지금 그 뿌리를 드러내는 고통스러운 수술대 위에 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예언에서 진정으로 두려운 부분은 여기가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가 본 더 큰 위기, 정치적 붕괴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파장은 어떤 모습일까? 정치적 혼란은 결코 청와대의 담장 안에 머물지 않는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권력의 붕괴는 사회 전체로 스며들어 모든 관계의 균열을 드러낸다. 이 청년이 한국의 차트에서 목성의 역행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정치적 위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예감했다. 목성은 베다 점성술에서 지혜, 관용, 그리고 더 높은 진실을 향한 열망을 상징한다. 이 행성이 순행할 때 사람들은 대화하고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목성이 역행하면 그 에너지가 뒤틀린다. 각자가 자신만의 진실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다른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분열, 그 뿌리에는 이 천체의 역행이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가정의 저녁 식탁이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부모와 자식이 정치적 견해 하나로 등을 돌리고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원수가 된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증오와 조롱이 일상이 되었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진다. 이것은 총성 없는 내전이다. 피는 흐르지 않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상처는 어쩌면 물리적 전쟁보다 더 오래 남는다. 한국의 옛말에 형제의 난에 외적이 웃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내부가 갈라지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진다. 분열된 사회는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결국 각자 도생의 늪으로 빠져든다. 경제적 측면은 더욱 암담하다. 이 청년은 한국의 대기업들, 이른바 재벌 그룹들 중 일부가 대규모 회계 부정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 경고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빈 금고, 숫자로 부풀려진 자산, 장부 밖으로 빼돌린 부채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사상 누각 위에 세워진 성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다. 이 폭로가 현실화될 때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파괴적일 것이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적 충격을 의미한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반토막 나고 안정적이라 믿었던 일자리가 사라지며 중산층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경제 위기는 추운 겨울에 더 잔인해진다. 이 청년의 차트에는 올해 한반도에 유독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징후가 담겨 있다.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난방비는 치솟고 이미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가정들은 따뜻함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거리에는 갈 곳을 잃은 이들이 늘어나고 복지 시스템은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린다. 풍요로웠던 사회의 그늘에서 절망이 자라난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사회 안전망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베다 점성술에는 샤니사데 사티라는 개념이 있다. 토성이 달의 위치를 중심으로 앞뒤 별자리를 통과하는 약 7년 반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시기는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가혹한 시련을 통과하는 때로 알려져 있다. 모든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압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이 청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이 4대 사티의 한가운데에 있다. 앞으로 수년간 쉬운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쇠가 불 속에서 단련되어 강철이 되듯 국가도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강함을 얻는다. 다만 그 불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내부의 분열, 경제의 붕괴, 혹독한 겨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이 청년의 예언에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가장 위험한 시기, 그가 특별히 경고한 한 달,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내부의 혼란과 만나 폭발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부가 무너지면 외부의 눈이 번뜩인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진실이다. 국가가 분열과 혼란 속에 허우적거릴 때 적대 세력은 그것을 기회로 본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시험하고 경계를 넓히려는 유혹이 커진다. 이 청년이 한국의 차트에서 가장 경계한 시기가 있다. 3월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달에 하늘에서 매우 드물고 위험한 천체 배열이 형성된다. 화성과 라후가 같은 별자리에서 만나는 이 현상을 베다 점성술에서는 앙가라카 요가라 부른다. 화성은 전쟁, 공격성, 폭력을 상징하는 행성이고 라후는 예측 불가능한 충동과 광기를 나타낸다. 둘이 합쳐지면 그 에너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폭발한다. 역사적으로 이 배열이 형성되었던 시기에 갑작스러운 군사 충돌이나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 에너지가 한반도에 집중된다는 것이 그의 우려다. 남과 북 사이의 긴장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줄과 같다. 여기에 남쪽의 내부 혼란이 더해지면 북쪽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분열된 정부, 거리로 쏟아진 시민들, 방향을 잃은 지도부. 이런 상황에서 강경한 도발을 감행해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청년은 3월 중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혹은 해상이나 육상 경계선에서의 직접적 마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더라도 한반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는 충분하다. 이미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사회적으로 갈라진 나라에 안보 위기까지 덮친다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더 두려운 것은 한반도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청년은 1914년 사라예보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을 언급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은 지역적 사건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힌 동맹과 적대 관계, 오해와 오판의 연쇄 속에서 그 총성은 유럽 전체를 불태우는 세계대전으로 번졌다.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도 위에 국경선이 다시 그려졌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이 작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한쪽의 잘못된 계산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파장은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다. 3월에 수성도 역행 상태에 들어간다. 수성은 의사소통, 정보 전달, 협상, 계약을 관장하는 행성이다. 이 행성이 역행하면 메시지가 왜곡되고 의도가 잘못 전달되며 합의에 이르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외교적 맥락에서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한쪽이 보낸 경고가 상대에게는 도발로 해석되고 협상 제안이 항복 요구로 받아들여지며 사소한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 청년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우발적 충돌이다. 어느 쪽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신호와 과잉 반응의 연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치닫는 것. 그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를 특히 위험한 구간으로 지목하며 이 기간에는 모든 당사자가 말을 아끼고 행동을 3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 새벽은 가장 가깝다. 이 청년의 예언이 두려움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눌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차트에는 3월의 위기 이후에 펼쳐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담겨 있다. 파괴 뒤에 찾아오는 재건, 재 속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생명. 한국이 이 시험을 통과한 뒤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가 본 희망의 장면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다. 어두운 이야기만 전해드린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 인도 청년은 결코 절망의 예언자가 아니다. 그의 차트에는 위기의 그림자만큼이나 선명하게 빛나는 또 다른 장면이 담겨 있다. 6월이다. 그가 본 이달의 하늘에서는 목성과 명왕성이 조화로운 각도를 이루며 만난다. 목성은 확장과 희망과 더 높은 진실을 상징하고 명왕성은 죽음과 재생, 완전한 변환을 관장한다. 이 두 행성이 긍정적으로 교류할 때 그것은 재 속에서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파괴되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재건, 무너졌기에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초. 한국은 이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고 그는 해석했다. 불사조라는 신화 속 새를 떠올려보라. 이 새는 제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타오른다. 그러나 그 재 속에서 전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환의 관문인 것이다. 이 청년은 한국이 바로 그 불사조의 여정 위에 있다고 말한다. 지금 겪는 정치적 붕괴, 사회적 분열, 경제적 고통은 오래된 껍질을 태우는 불길이다. 타야 할 것이 타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태어날 수 있다. 다만 불길 한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재가 되기 전에 뛰쳐나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특히 흥미롭게 본 것은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부상할 가능성이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권의 인사가 아니다. 정당의 계파 싸움에 물들지 않았고 재벌과의 유착에서 자유로우며 권력욕이 아닌 봉사의 마음으로 앞에 나서는 사람이다. 그의 차트에는 이런 특성을 가진 인물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아마도 정치인보다는 시민운동가, 종교 지도자,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이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증오 대신 이해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스스로를 드러낸다. 제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댄다. 이 청년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강력한 상호부조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기업이 신뢰를 잃었을 때 이웃이 이웃을 돕고 세대가 세대를 보살피는 자발적 연대가 생겨난다.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어르신들의 생필품을 배달하고 지역 단위의 협동조합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원과 기술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 한국에는 품앗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농번기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일손을 나누던 이 관습이 현대적 형태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제도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내다본 더 먼 미래의 그림이 있다. 내년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심한 위기를 정면으로 통과하고 분열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되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나라.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때 한국의 경험을 참고서처럼 펼쳐볼 것이다. 금은 불에 단련되어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옛말이 있다. 한국은 지금 그 불 속에 있다. 뜨겁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불을 견뎌내면 한국은 어떤 합금도 섞이지 않은 순금처럼 세상의 빛을 발할 것이다. 문제는 불 앞에서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련하느냐다. 선택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